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지금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이라고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동안에 사실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뭐 여성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이렇게 한 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묻혀 있다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은 아주 엉뚱한 데서 시작됐어요.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검찰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뭐 그 여검사가 미투 운동을 이렇게 처음에 스타트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부분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검사니까 무서워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제가 검찰에 엄청 다녀봤죠. 여검사한테 조사받으니까 남검사한테 조사받는 것보다 한 10배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여자 검사가 미투 운동을 했을 때 그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면 정권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경찰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국정원도 개혁하고. 그래서 경찰은 좋아지고 검찰은 기능의 절반이 날아가고 국정원은 거의 흔적도 없어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이제 국회에 통과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임의로 말을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검사들이 이제 평검사들이 인터넷에 내부에 이 인터넷망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너들 마음대로 검찰 조직을 개혁하느냐. 그래서 저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검사가 평검사 회의를 열어서 검찰 전체의 의견을 이렇게 물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검찰 좋아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거기 가서 좋은 꼴 본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굴러서 그냥 가도 기분 나빠요. 뭔 일이 안 생겨도.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는 검찰을 싫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검찰 조진다 그러면 다 박수 치겠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찰이 이렇게 정권이 검찰을 마음대로 손에 쥐어서 조직을 갖다 힘을 빼려고 했어요. 근데 떳떳한 사람은 사실은 검찰이 정치적 장난도 많이 치지만은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서민들 중에서 뭐 정당하게 사는 사람은 검찰이 겁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겁이 검찰이 많이 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있을 때는 발발 기다가 물러나고 나면 제일 먼저 잡으러 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있을 때 검찰이 잡으려고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검찰을 잘 주물러도 지금 잡혀가기 직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온 나라를 까디집어 가지고 자기들은 절대적인 도덕성을 가졌고 선을 가졌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자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호랑이 등에는 올라탔는데 언젠가는 내려서 집에 가야 될 거고 그러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지 않을까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 게 많으니까. 적을 온 사방에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도 적이 이만큼 있잖아요. 여기 문 대통령하고 사이 좋은 사람 있어요? 없죠. 사이 좋은 사람은 절대 여기 안 오죠. 그래서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아예 내가 대통령을 할 때 힘을 왕창 빼버려 가지고 또 2분 3분을 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또 만들어버리고 해서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가자.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평검사부터 저항이 시작되니까 그걸 한 방에 잠재운 사건이 뭡니까? 그 여자 검사 한 명가 몇 년 전에 당했는데 억울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검사가 억울할 정도면 대한민국에 멀쩡한 사람, 여성이 누가 있겠느냐. 안 억울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전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다 동조했죠. 그럼 검사 한 명이 또 더 나왔어요. 여자가. 그래서 검찰에서 그 여성 검사 2명이 검찰 조직을 초토화시켜버렸죠. 이제는 검찰에 저항한다는 사람이 안 놉니다. 왜? 검사들이 술 폭탄주 먹고 2차 3차 가고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남녀 구분 없이 그냥 검찰 동일체 해가지고 서열화 시켜서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혹시 성희롱을 했거나 성추행을 했거나 자유로운가 보면 다들 좀 신경이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성희롱 성추행만 아니라 공짜 술, 스폰서,
대한민국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자하고 교수하고 검사하고 술을 먹으러 갔어요. 누가 술값을 냈겠습니까? 다시 말해보세요. 기자, 교수, 검사 이 세 사람이 술을 먹으러 갔어요. 술집 주인이네. 정답이죠. 그래서 검사들한테 검사의 그 칼을 동등하게 일반인 대하듯이 적용시켜가지고 캐면 안 걸릴 검사가 별로 없을 수 없죠. 오늘 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분위기가 산만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수업이 재미가 없어 그런 모양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갑시다. 이 대한민국은 성 이야기하면 다 길을 쫑고대가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날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검찰에서 비롯됐고 그 여검사 둘은 저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는 안 봅니다. 검사인데 제가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었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 결과가 결국 검찰 조직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이용이 됐죠. 그래서 이 지금 그 뒤에 이제 검찰에서 그게 통하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그 운동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서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최영미 시인이 이제 스타트를 끌었잖아요. 그분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좀 젊었을 때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걸로 아는데 30 잔치는 끝났다라는 그런 시집을 내가지고 그 시에 굉장히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용어도 있었죠. 그래서 당시로는 거의 센세이셔널한 시인이었고 또 당시 시 쓰는 분 중에는 인물이 좀 스타일이나 인물이 좀 출중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으니 그 시단에 있는 늑대들이 다 군침을 흘릴 만한 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번 언론에 등장했죠. 자기가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처럼 돼 있다. 시도 못 쓰고 불러주는 데도 없어서. 그래서 실제로 문인이나 이런 사람 중에 굶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영양실조로. 그래서 저기 아만티 호텔에 여기 홍대. 1년 있다고. 예. 그래 홍대 아만티 호텔에 자기가 가서 좀 있어주고 홍보를 해주면 안 되냐 해서 그때 정신 나간 한마디로 좀 골빈 여자다라는 취급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신문에 화제가 됐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고은 시인을 향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자, 고은은 이미 유명했죠. 그 사람은 집이 무슨 옛날에 어떤 자경 사건에 연루되어서 초등학교 때 가출을 해가지고 한때 머리 깎고 갔다가 시 문학계로 내려왔는데 시인보다는 기행으로 유명했고 그 기행이라는 것이 술과 여자 부분과 관련해서 참 이런 파렴치한 일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흘러서도 좀 듣기도 했지요. 전설적으로 여성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쌤이 그러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기 이거 자꾸 저를 넣으려면 여기 앉으셔야 이거 그만 앉았네. 이걸로 딱 옮겨야 사세요. 근데 그래서 고은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맨날 해마다 노벨 문학상 단골 후보로 올랐는데 그 배경은 저 사람이 옛날에 시만 순수하게 쓸 때는 별 인기가 없었는데 이제 정치를 했죠. 민주화 투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로 이 실천 문학, 현장 문학에 마치 거두처럼 되면서 대한민국에 누구도 저 사람을 건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 들어서 이제 여당이 되니까 문학계의 최고 원로가 되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엄청난 힘을 갖다가 내세워서 자신이 성추행하는데 저항한 사람은 쟤는 앞으로 이 문해지 같은데 실지도 말고 다 따돌려라 하면 따돌려지니까 여자들이 거기 저항을 못하고 다들 당하고 그냥 오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문학이나 예술 분야만큼 자유로운 영혼이나 정신이 필요한 분야가 없는데 이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수십 년간 자행되어 왔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최영미 시인이 따돌림 돼 있어요. 최영미 시인은 어느 면에서 마강수 이 교수처럼 비슷한 위치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미 정도가 감히 저항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안 했는데 그분이 요즘 상황이 한계에 몰린 상황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고는 과감하게 은이라고 해가지고 좀 은유적으로 폭로했는데 누가 봐도 고은인 줄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뭐 이윤택이고 또 무슨 뭐 쭉 터지기 시작했고 무슨 영화 배우, 영화 감독 김기덕이도 등장을 하고 쭉 이렇게 왔죠. 자,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파보다 좌파들이 훨씬 많았죠.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사회의 문학계, 예술계, 또 영화계 이런 부분이 거의 좌파 진영에 의해서 80년대부터 장악되어 와서 이제는 장악이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이윤택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1호라고 이제 자기가 자랑스럽게 떠들면서 전번에 그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하는데도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예술인을 이제 특정한 사람은 색깔을 가진 사람은 주지 말고 특정한 사람만 주라고 한 게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예술계의 지원을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요, 원래 배고픈 거고, 그 배고픈 데서 해서 살아남으면 성공하는 거고,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하는 건데, 우리 사회가 예술계만 그렇습니까? 어디를 가도 다 개인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다 투쟁하는 투쟁의 일선이잖아요. 근데 왜 예술가들은 예술 하루에 1시간 일하고 맨날 술 처먹고 여자나 노닥거리고 다니고 정부에서 조금만 이름 나면 지자체들이 이예수는 화천군에서 불러다가 요즘 쫓겨나가 경남에 어디로 간다며. 네, 그것도 과거에 또 여성 문제에서 또 남 못지 않았지요. 이미 겪어갖고 다행이지요. 요즘 터졌으면 가는 건데.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라는 게 그런 경우 같아요. 고원은 또 수원에 있었잖아. 광교산 밑에 뭐 그린벨트 지역에 삐까번쩍하게 살았고. 또 이번에 이윤택과 그의 일당 저 밀양에다가 폐교에다가 아예 문학촌을 만들어가 거기 다 가서 묵고 살고 항토방까지 지어서 거기서 또 손을 잘못 놀렸다며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예술문학계가 아니고는 전부 실력으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실력으로 경쟁을 하는 데서는 그런 권위를 이용해서 여성의 어떤 부분을 무한정으로 짓밟는 일이 일어나기 어렵지요. 근데 영화에 누구를 캐스팅 시키는가는 그는 감독하고 자면 캐스팅 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김기덕 영화를 옛날에 하도 칭찬을 해서 악어부터 뭐 시작을 해서 나쁜 남자 그 조제니하고 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성 한 명을 창녀를 시켜가지고 착취를 하는 영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걸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정말로 영화가 기분 나빠서 못 볼 정도로 잔혹해서요. 그리고 영화에 나온 여성들한테는 거의 너무 심하게 노출을 시키고 그래서 저런 정신이 어디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건 지행합일이네요. 현장에서 실천을 하면서 밤에는 본인이 실천하고 낮에는 찍고 이런 것 같아요. 그 여배우들이 다 진술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정권을 쥔 사람 분야에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요구하는 부분을 들어줘야 된다. 우리는 여태까지 장자연 사건에서 어떤 일만 있는 줄 알았습니까? 엔터테인먼트에서 배우가 뭐 되려 하면 감독이 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나 투자자들이 밀어줘야 되고 언론에서 밀어줘야 되니 언론사 사장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서 대표 그리고 이 돈 많은 재벌들 뭐 2, 3세 등이 여자 배우를 농락한 사건이 연예계의 전부인 걸로 생각을 했지요. 뭐 매매춘이나 연예계에.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것은 그런 부분에는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의 노력만큼은 아니겠지만 돈이라도 개입됐어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 돈도 안 주면서 정말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일이 등장을 했을 때 김어준이가 이야기를 했지요. 김어준이는 주진우, 김어준 둘이는 요즘 공중파에도 자리 하나씩 꽤 찼더만요. 세상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저하고 싸웠다가 나간 요즘 누굽니까? 진중근 씨도 요즘 텔레비에 자주 나오고. 그때 4명이 낙검수 했는데 하나는 누굽니까? 정봉주. 하나는 김용민이에요.
근데 김용민은 몇 년 전에 막말을 해가지고 깨져서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세 명은 요즘 전성시대지요. 주진우, 김어준, 정봉주는 봄날입니다. 근데 저는 정봉주 의원이 이명박 BBK를 해서 들어갔을 때 좀 안 됐다 생각했어요. 왜? 나도 당시 이명박의 BBK는 이명박이 주인이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봉주만 들어가길래 그건 좀 억울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정봉주 억울하겠다 말 좀 했다가 욕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정봉주가 또 거기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운동을 해왔는가, 근육을 우통을 벗고 사진을 찍고, 또 어떤 여성이 정봉주 빨리 나와라 해가지고 가슴을 반쯤 드러낸 비키니 사진을 입고 이래가지고 인증샷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김어준이가 걱정할 필요 없다, 감옥에서 다 조절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사람들은 자유롭게 산다 해서 속으로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또 김어준이하고 주진우가 그 박근혜 정부 때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네. 검찰에서 불러가 출두할 때 보니까 몇백 명이 검찰로 가더라고요, 같이. 근데 옆에 보니까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소문에는 무슨 대학로에 아지트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참 저렇게 밤낮으로 자유롭게 사는 인생이, 낮에는 열심히 비판하고 또 여성 팬들이 모여드니까 또 밤에는 술도 먹고 참 부럽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이렇게 힘이 좀 있을 텐데 이제는 힘이 없어서 전혀 부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꼭 그게 화근이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김어준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음모다. 문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음모다 할 때 제가 유튜브에서 뭐라 했습니까? 뉴핑에서? 안 보구나. 니 뭐 캥기는 게 있나 그랬죠. 캥기는 게. 네, 제가 캥기는 게 있냐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정봉주가 터졌어요. 그 상대 여성이 대학생일 때부터 집요하게 접근을 해서 강연 다닐 때, 이제 낙곰수에서 인기가 뜨니까 대학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연 다닐 때 명함을 줘서 이렇게 문자를 서로 주고받다가 이상해서 여성이 끊었는데, 정봉주가 여성의 폭로 내용입니다. 2011년 11월 23일 날 정봉주가 26일 날 1년을 살러 강방에 가야 돼. 이명박 그 비방에 대한, 이명박 정권 때 찍혀서 강방 가기 3일 전에 좀 보자니까 여성이 안 돼서 보러 간 거죠. 렉싱턴 호텔에 보러 갔대요. 여의도. 그 안에 칸막이 있는 공간에서 성추행을 하려 해서 도망을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봉주가 공교롭게, 참 이 미투는 공교로운 게 많아요. 안희정은 어제입니까? 그제 아침에 이 전 500명의 충남도 공무원을 모아놓고 미투에 대해서 일장 훈시를 했는데, 그날 저녁 8시에 JTBC에 여성이 나와가지고 그냥 생방송으로 날려버리고, 정봉주는 오늘 11시에 저기 연남 연트랄 파크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려는데 네?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유보했지요. 이제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런데 김지연이라는 여성이 안희정이한테 이야기를 한 부분과 오늘 그 기자, 여성이 기자가 됐어요. 그 여대생이 지금 정봉주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이쪽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날짜, 육하 원칙에 의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 고소하니 어쩌니 하지만은 그쯤 됐는데, 여성 기자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갑자기, 여권에서 자기들이 여성 검사들이 처음에 시발점을 해서 이 여권 정부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한 상황이 갑자기 여권 안에서 지금 폭탄이 터지니까 철도 없는 홍준표가 또 참지도 못하고 또 촐싹거리죠. 나를 겨냥해서 저러더니만 저들이 다 죽고 있다 이랬죠. 홍준표 대표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공연히 책에다가 안 써도 될 내용을. 아니, 젊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젊었을 때 있었던 좀 부끄러운 행동을 다 자서전에 쓰면요,
그 무사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또 썼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자서전에 나는 옛날에 마누라한테 여자는 하루에 3번씩 패야 되는 줄 알고 뭐 밥상을 걷어차고 팼다. 이걸 또 뭐 여보 나 좀 살려준가? 그 자서전 제목이 그랬을 겁니다. 거기에 또 썼다가 나중에 두고 망신을 당했고 또 운명이란 자서전에 우리의 위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가 양말 장사를 했는데 부산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그 양말을 다 이렇게 받아가서 외상으로 돈을 떼먹는 바람에 크게 망했다고 또 썼어요. 그래서 또 전라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자서전을 안 씁니다. 제가 자서전을 쓰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자서전을 안 쓰는데 그런데 자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미투라 해서 여성의 인권 권위 저는 100% 그래 돼야 돼. 더 까져야 돼. 다 까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 놓고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죠. 나는 뭐 있냐. 옛날에 내가 술 먹던 자리에 2차에 몇 사람이 적어가 남아서 다음날 무슨 누가 누구를 무슨 성추행했니 하면서 나보고 어쩔 거냐 하길래 고소하려면 네가 하고 사과를 받기를 원하면 내가 중재해 주겠댔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뭐 저한테 적대적인 입장인데 저한테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위장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래갖고 그 친구들이 이 황장수 성추행이라는 검색어가 나올 때까지 떠들어댔어요. 근데 나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사람한테 가서 해야지. 근데 그 여성은 저한테 와서 자기가 어떻게 됐는가를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당했다고. 여성의 친구라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서 그때 참 엉뚱하게 이렇게 말려든 거 외에는 제가 뭐 여성의 성추행 부분을 할 이유가 없죠. 그것도 성추행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좀 서는 분들은 다 이게 19금은 아닙니다. 다 갈 것 같아 정치권에. 저처럼 이렇게 안전한 사람은 절대 갈 일이 없죠. 그래서 저는 요즘 뭐 여성 보기를 돌같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 제가 돈을 닦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체력적 상태가 그래서 저는 안희정 지사를 옛날에 좀 알았어요.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의도에 사무실을 열고 있을 때 대통령 되기 전에 그때 이제 거기서 일을 했죠. 그래서 한날 이제 국회의원 떨어진 위원장들하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호텔 방에서 나가서 죽집에 가서 죽을 먹는데 누가 돈을 계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냐 이렇게 보니까 안희정이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지는 비서고 그래도 나는 위원장인데 비서가 위원장들 밥 먹는 걸 계산하고 갔다길래 사람 참 예의 바르다 이랬지요. 나한테 조금만 잘하면 예의 바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선에 나왔을 때 사람은 괜찮은데 주사파 갱력, 반미 뭐 학생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분명히 하고 재벌 돈 배달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해명은 사과는 정확하게 하고 가라. 둘러대지 말고. 대통령 가겠다는 사람이 그래서 안 해도 되겠느냐 하고 비판은 한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안 보는데 이재명이가 문재인 대통령 보고 삼성하고 관계를 막 밝히라고 조지는데 안희정 씨는 중간에서 별로 말하지 않고 싸우지 마라 이러길래 좀 유들유들하구나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캠프에 데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수행 비서를 시키고 정무 비서를 시킨 여성한테 지금 이번에 이제 일격을 맞은 거죠. 자, 안희정이 근데 왜 지사 3선을 안 가고 재선으로 이번에 출마를 안 했을까요? 한번. 그 일이 터질 것 아니, 그 일이 터질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벌써 수습을 했겠죠. 터질 거라 생각을 안 했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했지. 터질 줄 알았으면 아침에 성 문제를 이렇게 공무원한테 분시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당대표가 대선을 올리려면 지사를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기반을 유지하면서 지사를 하면 자기가 관리하는 수 있는 사람들 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은 될 수 있고 돈이나 예산도 있기 때문에 하면서 나간다도 누가 나중에 뭐라 합니까? 대선할 때쯤 나가면 되죠. 지금 대선이 2020년에 있잖아요. 지금 올해 지금 대선이 22년에 있네. 그럼 이번에 지사 나가면 임기가 2022년에 대통령 선거 전에 그만두잖아요.
그럼 삼선을 해도 되는 거라. 그런데 안 나올 때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권에서 이 안희정이 세 번 가기를 바라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누굽니까? 서울 박원순 시장한테도 임종석 측에서 서울시장 하지 말고 경남지사 내려가라고 한 이야기가 장안에 파다했고, 또 뭐 박영선 의원인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네가 서울시장에 나가라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파다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부에서 우리가 미투는 미투대로 저는 지지합니다. 다 터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 여성들이 용기 있다고 생각하고 지지를 해요. 하되 그것이 정치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권 내부에서 친노와 친문이 완전히 분화되고 있어요. 어제 저는 잊었는데 누가 또 열심히 부지런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만요. 황 소장이 작년 11월 30일에 임종석 해가지고 주사 파는 족보도 없냐고 이렇게 뉴스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임종석이 싹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이 운동권의 선후배의 지금 모든 부분을 무시하고, 임종석은 안희정보다도 후배지요. 그래서 지금 임종석이 비서실장을 깨차고 난 이후에 청와대 안에서 주사파 출신의 신주류들이 다 올라가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을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오리지널 측근들이 거의 도태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제가 누굽니까? 이호철이와 양정철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촛불 광우병 시위를 겪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주변을 전부 사사시 틀 때 노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낙향해서 숨었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한때 뭐 하는가?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나와가지고 흔적도 없었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선 출마하라고 한 사람들이 이호철, 양정철이고 그 두 사람이 2012년까지 끌고 왔고 또 떨어진 다음에 당의 대표로 세워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대표를 했는데 김한길이 나중에 안철수까지 데려와서 그걸 또 끌어내리고 비대위를 만들어서 또 문재인이 가고 그러면서 또 문제가 생겨서 안철수나 동교동이 탈당을 하니까 김종인을 데려와서 선거 치르고 또 선거 치르고 난 다음에 또 김정인을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 두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 두 사람이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뭐 티베트로 가니 뉴질랜드로 가니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오리지널 친노라고 부르는 사람이 문 대통령 주변에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안희정이가 나왔을 때 이광재, 그때 노무현 정권 때 뭐 우광재 자의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광재도 안희정을 지지하고 서가번이도 안희정을 지지하고 그래서 좀 유명한 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은 전부 안희정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안희정이 문재인 후보를 거의 추격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안희정의 뭐 몇 가지 문제가 이렇게 터지면서 또 지지율이 확 내려갔죠. 그래서 지금 녹바와 문바는 이미 분화가 됐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이렇게 꿰뚫고 있는 이제 문바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임종석은 최근에 북한 사람이 왔다 갈 때 보이는 행보로 보면 옛날에 박근혜의 2인자가 김기춘이었는데 김기춘의 2인자는 개뿔 20위도 안 되고 중간에 최순실이니 뭐 3인방이니 다 들어가면 진짜 2인자는 문재인 정권의 임종석이고 임종석은 과거 김기춘 비서실장보다 한 10배는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석은 최태원을 만나가지고 SK에 독대를 해도 문제가 안 되고 박근혜는 최태원을 만나서 독대를 하면 문제가 되고 이재용을 만나면 문제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왜 비서실장이 재벌 회장을 만날 일이 뭐 있어요? 청와대 경제비서관도 있고 청와대에 정책실장 장하성이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통상부 장관 백운근과도 있는데 왜 비서실장이 만나고 다녀요? 재벌 회장들을? 왜 그리고 이번에 북한에서 온 놈들은 다 워크힐에 가서 자요? SK에? 이 뭐 딱 보면 돌아가잖아요. 대선 때부터 그쪽하고 밀착되었다고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내 속에서 그래 못 잡아가지고 언론에 안 나왔으면 유언비어 유포로 잡아갔겠지요.
그런데 대통령 옆에 북한에서 김여정이 왔을 때 바로 옆에 앉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북한의 특사단장으로 간다고 이야기까지 나가다가 저거들이 생각해도 국민이 아무리 멍청하고 개돼지라도 임종석이 김정은을 특사단장으로 만나서 둘이 마주보고 있는 장면을 보면 외국 사람이 보면 남한이 벌써 적화 통일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림이? 그러니까 차마 못 간 거죠. 그런데 비서실장이 너무 언론 앞에 자신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원래 비서실장은 그림자라서 숨어야 돼요. 옛날에 기춘대원군이라는 김기춘도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이 뭐라 하니까 앞에서 아이 죄송합니다 하고 이랬죠. 근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뭐라 하면 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니는 뭐 했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임종석은 1인 지하 만인 지상 위에 있는 영의정.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정치판을 패를 놓고 수를 놓는 부분에 능력은 별로 뛰어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고 실무형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 실무형 인물을 앞세워서 이제 대통령 자리에 갖다 놓은 거죠. 그런데 42km까지는 이호철과 양정철이 갖다 놨는데 없고 195m에서 임종석이 탈취를 한 거죠. 그래서 맨날 임종석은 양정철이한테 폭탄주만 마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면 형님 뭐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폭탄주 마셨다고 자기 입으로 떠들어서 제천 화재 난 지 며칠 만에 폭탄주 맞고 다니느냐고 그래가지고 한국당이 떠들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왜 임종석은 양정철한테 그렇게 술을 사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뺐었어. 네? 뺐었어. 와, 말을 안 하노. 너무 요즘 실세라서 말하면 겁이 나나. 그 자리를 뺐었으니까 양정철이 그래서 지금 안희정이 가만히 놔놓으면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니겠어요? 자기의? 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하고 물러난 이후에 여권에서 대선 후보 주자군을 보면 충청도 출신이고 지사를 2번 했고 가만히 있었으면 지사 3번 했을 거고 그리고 젊고 또 중도적으로 보이고 이러니까 뭐 예민한 사람들만 뭐라 하지 보수 진영이나 중도층에서도 차라리 안희정이 낫다. 자기 관리를 교묘하게 했죠. 안희정이요. 뭐 박근혜 정권에도 공과 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박정희 정권에도 그러면서 상당히 보수층이나 중도층의 마음에 들만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원측정부제 개헌이라든지 또 연립정부 구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까지도 막 던졌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 안희정이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었어요. 그 말고 지금 이 대통령 후보 할 만한 사람이 박원순, 지금 여권에서 보면 이재명, 이 3명 말고 누가 튀어나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존에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별로 영혼이 없어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그 목소리도 못 내는 사람 중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안희정이 되기를 이 문정권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로 보면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았다라는 게 안희정이 3선을 안 나간 거죠. 자, 안희정이 안 나갔다면 당대표 선거를 8월 달에 하잖아요. 추미애가 임기가 다 돼서. 그 자리에 처음에 나간다고 해서 걸로 간다면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안희정이 거기를 안 나간다 이야기하고 외국으로 나가겠다. 외국 가서 좀 있다가 들어와서 뭐 대선 준비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 한국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나 대통령 선거 나갔다가 또 다음에 나갈 걸로 생각되는 사람이 떨어지면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YS한테 DJ가 떨어졌잖아요. 3번째 떨어졌죠. 대선에서 92년에. 곧바로 DJ가 아마 며칠 만에 어디로 갔어요? 영국으로 날아갔어요. 그죠? 그건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한국에서 얼쩡거리면 된 사람이 너 왜 한국에서 얼쩡거려? 졌으면 어디 찌그러져 있거나 정계 은퇴하지. 그래서 겁이 나서 외국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안희정이가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은 노빠, 문빠가 친하다고 생각하고 둘이는 뭐 거의 같은 종류라고 보잖아요. 뭐 개로 치면 문빠는 세파트면 무슨 뭐
노빠는 뭐겠습니까? 뭐 벨기에 세파트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비슷한 사촌이라고 생각을 하지 저 둘이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줄 잘 모르죠. 그런데 이 둘이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희정이 외국으로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정권이 꺾기가 추락할 때 들어와야 이제 대선으로 행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당에서 자기한테 기회를 안 준다고 봤으니 당 대표로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이제 어떤 여성이 등장을 해서 미투 해버리는 바람에 요즘 미투의 배경이 수상하다 이런 말을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투의 배경이 절대 안 수상합니다. 절대 안 수상해요. 여기 한 50명 앞에서 내가 선언하는데 절대 안 수상합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수상한 거는 곧바로 경찰청장이 여당의 국회의원이 물으니까 여성을 보호하고 있고 내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당은 8시에 JTBC에 출연했는데 10시도 되기 전에 벌써 출당 제명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방식으로 보면 난 안희정을 비호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가서 내가 저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TV에 실황 중계에서 TV가 그걸 중계하려면 당연히 언론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뭐겠습니까? 안희정한테 출연해서 그럼 여성이 같이 하기는 싫다 하면 니도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가 지금 나오는데 출연을 할래? 아니면 네 입장을 대리인을 내보낼래 해서 여성의 인터뷰 뒤에 안희정의 입장도 이야기를 해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투로 이야기해버리면 여태까지 미투 걸린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 하나도 없고 안희정도 억울할 것도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될 인물이에요. 대가 치러야 된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편집할 때 자르지 마요. 나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속하게 빛의 속도로 내쫓아버려요. 자, 이거는 JTBC가 했어요. JTBC는 며칠 전에 그 오달수 맞지요? 1,000만, 뭐, 1억 출연, 1억, 뭡니까? 1억 관람객을 동원했다라는 오달수가 한 여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론이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생방송에서 저렇게 해버리면 그 아무리 죽일 놈도 니도 할 말이 있냐고 같이 물어보든가 더 나아가서 어떤 방어의 기회는 주고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오늘 저녁에 JTBC에 등장해가지고 황장수가 10년간 나를 성폭행했다. 이러면 저는 내일 이제 문 내리고 이제 경찰이 잡아올 때까지 발발 떨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 왜 이런 방식으로 할까? 이런 방식으로 안 해도 지금 다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근데 언론이 이게 그냥 신문이 보도를 하거나 그 사람 기자회견을 한 거를 소개하든가 이건 맞죠. 그 여성이 기자회견을 하면 그걸 중계하는 건 맞아요. 출연자를 직접 출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좀 의아스럽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 안희정이 등장하기와 이렇게 관련이 있는 이 신모 원료가 있은 거 아니냐. 일본어로 안희정이 나와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이상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쪽이 연일 깨지는데 전부 등장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지 연설을 한 사람들이에요. 뭐 고원이거나 뭐 문 대통령의 문학계 멘토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깨지고 있는데 지기 고아를 막론하고 미투 운동을 엄벌하고 수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 전으로까지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왜 이윤택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한다는 말이 안 나오냐.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의 일이라서 무슨 뭐 이게 수사할 건덕진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앉았지, 고원하고. 근데 문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고원하고 이윤택이는 깜빵에 가는 거였는데 그 뒤에 고원은 뭐라 했어요? 나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없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아구가 어떻게 맞는 건가 또 고심을 해봤어요. 왜 한국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말만 갖고 보면요. 사람 그냥 바보되기 십상입니다. 이 배경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면밀하게 머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머리를 복잡하게 굴리니까.
근데 지지 고하를 막론하고라는 말이 안희정이 딱 보면서 시작!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거 말하기 불편하네. 참 미투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안희정은 이제 제거돼 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나중에 성폭력이 아니라 둘이 좋아서 했다거나 이런 정도로 회복할 소지는 있을 수 있겠죠. 법적으로 따져보면. 오늘 법적으로 대응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다시 제기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정봉주도 거의 불가능할 거라 보여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한국당 사람들이 좋아할 일인가? 자, 좌파들은 이 능력이 그 분야의 성적 능력이 탁월해서 에로스가 넘치고 한국당은 다 시들시들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러지 않는다. 또 그러지도 않겠죠.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는 전부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이쪽도 수두룩하겠죠. 저쪽도 수두룩하고요. 이 권력을 가지면서 도덕성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게 되면 이런 유혹, 여자, 돈, 뇌물, 횡령 이런 유혹에 걸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위치에 가게 되면요. 항상 또 잘 나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안희정이 이번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도 저 사람이 좀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성하고 안 그래야 되고 설사 그런 일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 뒷수습을요 정확하게 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터질 때까지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도 둘이가 이렇게 일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날 낮에 500명을 모아놓고 그 교육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 사람이 제정신이면 나는 안 터지나고 한 번쯤은 새겨봐야 될 건데 아무리 저 사람이 강심장이거나 무슨 이중인격자거나 지킬 박사와 하이더라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이게 터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안희정이 이제 희생양이 되어서 희생양이 아니죠. 대가를 치루어서 이 표현 억수로 잘 써야 되니까 말하기가 힘듭니다. 대가를 치루어서 가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돈 먹은 사람들이 누가 잡혀갈지 몰라서 한국당 의원들이 겁먹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미투까지 등장을 하면서 그것이 성폭력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까지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야당 의원들 중에 한 3분의 2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는 야당. 원래 싸움은 내 팔을 하나 치고 상대의 목을 자른다. 이게 전술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향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홍준표가 그걸 못 참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야말로 서로가 다 각자 자기의 비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정력이 좋기로 말하면 이쪽 못지 않겠죠. 운동권 시절부터 숙달이 되었어요. 이 한국에는 운동권에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남녀 혼수, 운동권 술 먹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서울대 앞에도요. 그래서 뭐 운동권에 뭐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한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만큼 그런 개념이 거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점점 더 그런 모습들이 몸에 체화가 되어서 도덕적인 의식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었는데 운동권은 이쪽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막상막하로 터질 거라고 봐요, 양쪽이. 자, 이렇게 되어갈 때 정치권이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검사 부분에서 시작될 때 저는 속으로 검사들의 의도를 내가 의심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정권이 원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을 힘을 실어주는 그 계획이 아니죠. 정권에 의한 검찰 재편 쪽으로 가는데 힘이 돼버리고 저항 세력들이 그걸로 다 죽어버렸어요. 딱 62명의 미투에. 자, 이제 안희정이 나와서 여당 내부의 저항 세력들은 지금 다 반쯤 죽었을 겁니다. 지금 유력 대선 후보라는 사람 전부 생각을 해봤죠. 내가 미투 걸릴 게 없나. 돈을 받은 거는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미투에 걸리는 거는 생각을 조금 해야 한 3일은 생각을 해야 기억이 날 거예요. 왜? 하도 많이 했거나 술이 많이 되어서 했거나 안 그러면 그게 죄악이라고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고 다시 리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당 대선 후보 중에 이 또 무사할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야당으로 넘어와서
또 미투를 따져보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게 통제가 될 거냐. 정권은 의도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투가 흘러가는 방향을 통제하려는. 그런데 처음에 검찰에서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후에 방향이 자기 쪽으로 불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한번 통제해 보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아까 임종석이 거론했지만 안희정한테 터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정봉주가 맞아버렸어요. 정봉주는 친문이지요. 이게 통제가 안 되면서 벼락이 떨어질 때 어디에 떨어지는가? 벼락 맞고 죽은 사람은 억울하다고 하늘에 가서 이야기해도 벼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거는 원래 랜덤으로 지 맘대로 떨어지는 거다. 그래도 벼락 2번 맞은 사람은 별로 없지 않냐. 벼락 2번 맞을 정도면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재수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도 미투도 벼락 떨어지듯이 어디서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작용해 갈 건가 보면요. 대한민국 정치권을 청소하는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투 운동에 걸려들 정치적인 인물들은 정치적인 상당히 거물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왜냐하면 이 자신이 정치적인 거물이 아닌 무슨 초선이나 재선쯤 되는 정치인이 이 지속적으로 한 여성을 성희롱하거나 그냥 근데 여성이 보통 폭로할 때 술자리에서 성희롱 한번 당했다고 나서가지고 폭로는 잘 안 할 거라고 보여요. 자신의 마음에 한이 져서 속으로 몇 년간을 그야말로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었을 때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 5년에도 서리가 내린다지 않습니까? 그러던 사람을 대해서 주로 폭로를 하겠죠. 그래서 남자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진심으로 사과하든지 자기 실수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요. 근데 대부분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실수를 수습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정봉주 같은 경우에도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잖아요. 정봉주한테 여대생은 자기 딸뻘이에요. 저도 숭의여대에 가서 강의를 옛날에 한 3년쯤 했죠. 그거 보면 전부 여대생들이 있고 그래요. 여름에는 미니스커트도 입고 그런데 전부 딸 같고 애들 같이 보이지. 그 여대생들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든 적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하늘의 맹세코 제가 뭐 그래서 학교 교무실에서 무슨 성교육을 무슨 받아 아니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무슨 성 이런 걸 이수하냐니까 요즘 여대에 와서 남 선생이 가르치려면 그거를 이수 받아야 된다 해서 제가 좀 이따가 막 그만뒀어요. 귀찮아서. 그런데 그런 여대생들에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했다고 이런다면 참 이게 비상식적인 부분이 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을 수 있고 국회에서 이제 그게 터지기 시작을 하면 국회에 일하는 여자 비서라든지 또 국회의원들과 이 지역구에 있는 여성하고의 관계라든지 또 뭐 국회의원들이 밤에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 여성의 관계다 이런 게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 썩은 정치인들이 여야에 막론하고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자든 우든 좀 더 앞으로 정치가 나갈 건데요. 본의 아니게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여기저기 번개처럼 랜덤으로 떨어지면서 정치를 갖다가 거의 초토화시키고 정치를 물갈이에 정치인의 물갈이에 대선 후보의 물갈이에 굉장히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야의 대선 후보 중에 제가 볼 때 한 절반쯤은 이런 일에 관계되어서 미투가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젯밤에 벌써 그랬다고 아침에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당의 중진이 당의 지도부에 가서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혹시 터지면 잘 막아달라고. 요즘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보면 정치인을 보면 가련하다 생각해요.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돈을 가지고 온 대한민국 정치가 안 맑아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생산한다지만은 저들은 안 잡고 이쪽 편만 잡잖아요. 도둑놈이 경찰이 버스 안에 전부 소매치기인데 와 내만 잡냐면 경찰이 뭐라 하겠습니까? 엿장수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지가 도둑질 했는데 쟤도 도둑놈이고 쟤도 도둑 다 잡아라 하면 그거 다 잡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문정권이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 잡고 있죠. 적폐청산을. 그런데 그거는 뭐라서? 돈이라서. 돈이라는 것은 주고받은 것을 잡으려면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수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 그 입증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 집어넣으려고 지금 공들이고 있는 거 보십시오. 몇 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미투는 어렵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투에 증거 있냐, 뭐, 증거 제시해라, 뭐, 몇 년 전의 일이다, 공소시효 지났다,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 한 놈도 가버려요. 처음에 고은 등장했을 때, 이 시단에서, 고은 그런 거 아니다, 저 여자가 지금 문제가 있는 여자다, 정신병이다, 무슨 최영미 시인을 그래 많이 비판을 했고, 저 안산 트러블 메이커다 했죠. 지금 그러던 놈도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김어준이가, 저게 무슨 뭐 뿌락치 공작 업무다, 문바를 어쩌고 이런 말을 할 때 이 운동이 가진 성격을 저거 냄새 잘 맡는 사람인데 어떻게 냄새를 못 맡았으면 말을 그렇게 했겠는가? 그러진 않았다고 봅니다. 뭔가의 불길한 기운이 우리 낙곰수 쪽으로 다가온다. 낙곰수는 자기들이 한 일을 저거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별별 특강을 10회까지 하는 동안에 누가 뭐 자기가 디프리 비용을 낼 거니까 앞에 맥주집에 가자 뭐 어쩌자 이런 이야기가 와도 제가 여기서 김밥 사가 먹고 식당도 안 가지 않습니까? 절대 안 가요, 절대. 그 앞에 나가서 식당에 앉아서 술을 한숨 배 돌리고 또 2차 갔다 하면 저는 집에 갔는데 안에 있던 분들끼리 사고 생겨도 황양수 성추행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렇게 문 닫을 때까지 그렇게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진영이는 안 걸려줄까요? 자, 뭐 우리나라의 회장님은 동영상이 나와도 무사하지 않습니까? 그 동영상을 팔로 다닌 사람은 다 잡혀가고 또 언론사는 이런 동영상이 회장님 터집니다. 대처하십시오라고 잽싸게 보고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진 사람들의 이런 문제가 여태까지는 다 덮여져 왔죠. 아니 언론이 그걸 잽싸게 신고해서 회장님 이거 터집니다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미투는 통제가 안 되는 데서 터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투가 제가 굉장히 이게 유용하다. 부패를 잡아내는 거는 굉장히 편파적인 겁니다. 근데 미투는 어느 쪽에 떨어질지 모르게 폭탄이 막 떨어지듯이 그냥 떨어지니까 이거는 굉장히 공정한 거죠. 네? 이것도 그동안에 제가 좀 부실하게 살아가지고 저는 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다면 지금 이렇게 말 절대 못 하죠. 이 동영상 보고 곧바로 미투 나와버릴 텐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미투 운동이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운동을 본떴지만은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매우 인위적으로 시작했다고 봅니다. 인위적으로요. 진행된 과정이 휴가 내고부터 뭐 어쩌고 좀 인위적이었다라고 생각되면서 좀 억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는 막 최영미 시인이 원래 한 가닥 성과를 한 가닥 하는데 본질을 보여줬어요. 딱 땡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자연 발생적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수습이 불가능하고 여기에 이제 좌우 무슨 음모를 대비시키거나 우리가 이걸 또 너무요. 좌파들의 무슨 어떤 문제다라고 말하면 또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좌우의 쓰레기들이 다 청소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의 이 사회 지도층의 정리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제 미투가 터지면서 일반 대중이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날려버리는 부분까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가고 있다. 그렇다면 도덕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는 전부 제거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연 발생에다가 좀 있으면 인위적인 게 개입됩니다. 이번에 지자체 선거가 있죠.
아마 상대 후보를 죽여야 내가 당선된다. 나는 2등밖에 안 된다 생각하면 그 사람 주변에 미투를 찾아다녀가지고요. 당신 제발 미투 한번 해주라고. 그거만큼 선거 이기기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 또 하면 또 제가 당하니까 그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데다가 인공적인 것까지 결합이 되면 이번 아마 지자체 선거 때 시장, 군수, 무슨 광역단체장 하려는 사람 중에 수도 없이 밑으로 또 자빠질 거예요. 자, 다음에 2020년 총선에는 출마자 저 되면 제가 될 것 같고 내가 저놈만 제끼면 내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 것보다 미투 하나 찾으러 다니는 게 그래서 절대 미투를 제가 패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미투가 사회 지금 정치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대선 후보 나온 사람은 미투에 걸림하는 사람은 이제는 못 나올 거예요. 어느 당이고 후보로도. 자, 그렇게 되면 한국 정치인 중에 한 절반에서 3분의 2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점차적으로. 그러면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이 일을 한국의 평범한 여성들이 미투 운동으로 해내니까 그 위대하지 않습니까? 박수 좀 치세요. 그런데 대충 보면 손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 그 손이 또 돈 받는 버릇도 좋아요. 한쪽으로 이러면서 한쪽으로 빨리 나가요. 왜? 이게 연결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밑으로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빨리 밑으로 가버려야 되겠다. 돈 받은 것까지 터지면 곤란하겠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미투가 터졌을 때 잘 됐다. 돈 받은 거 터지기 전에 이걸로 그냥 가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투 운동을요, 이게 좌우의 문제로 보거나 이게 마치 무슨 좌파들의 이런 도덕성, 위성, 가식이다 이렇게만 볼 문제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일종의 사회개혁으로 가는 과정에서 의도해서 시작되었겠지만 의도하지 못한 결말을 낳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는 미투처럼요, 솔직히 말하면 사회를 청소하기 위한 용감한 고발 운동이요. 나와야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정말로 양심 선언과 고발과 이런 것들이 나와서 청소돼야죠.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정을 하거나 이렇게 발전되거나 개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오늘날 새로운 정치인들이요. 자신들은 운동권 출신이고 개혁주의자라고 하고 등장했지만은 그들의 도덕성을 보면 과거에 기성 정치인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지금 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투 운동의 본질을 사회가 정화되어 가는 과정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